네, 안녕하세요. 보건의료 문제를 수다로 풀어보는 김영성의 보스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건치의 김영성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건치를 사랑하는 의사 정영준입니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의료 대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었고요. 다양한 주제들을 다루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또 적절한 시기에 오늘 좋은 책도 나와서 이 책과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그동안 우리가 건강보험 문제도 많이 얘기했고, 비급의 어떤 의료 민영화 문제 이런 얘기도 많이 나눴고, 또 전공의 파업으로 인한 의료 대란 얘기도 계속 나누었는데. 이것들은 사실은 계속해서 공부하시거나 같이 이렇게 오랫동안 이제 싸움을 해오신 선생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게 어떻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이해하기가 쉽진 않아요. 근데 덕분에 요번에 이런 좋은 책이 나와서 이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좀 더 풍부한 내용을 서로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이해하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책은 여기 있고요. 의료 재난의 시대, 우리는 왜 공공의료를 외치는가. 저자는 나백주 교수님, 정영준 선생님, 제가련수 교수님 세 분인데요. 오늘 이 책 소개하면서 우리나라 의료 문제를 좀 근본적으로 좀 잠깐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책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예, 이 책은 저희가 2022년하고 23년에 건강세상 네트워크라고 하는 시민사회 단체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한 세미나를 했고, 그걸 이제 이후에 좀 개괄적으로 대중적으로 좀 많이 요약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다가 출간 기획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일부 좀 저술을 했지만 중요하게는 이제 저희 나백주 그 교수님은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을지대 의대 예방의학 교실에 지금 교수님으로 계시고 그동안 이제 공공의료 기관 확충이나 공공의료 문제에 이제 한국에서 전문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련숙 박사님은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그 국민연금에 되게 전문가시고요. 사회복지로 이제 독일에서 박사를 하고 오신 한국에서 몇 안 되는 독일의 사회학 사회복지 박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좀 넓은 틀에서 보건의료 쟁점을 좀 이렇게 조망하면서 유럽의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이 대단히 공공적이고 공익적인 시스템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한국에서는 왜 구현이 안 됐고 한국의 이제 의료 시스템이 미국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따옴표 이제 유럽식으로 가기 위한 방향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쉽게 그냥 쉽게 읽을 수 있게 대중적으로 이제 기획된 책입니다. 많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책이 사실은 좀 전에 말씀 좀 나눴는데 원고가 이제 이런 세미나를 통해서 준비되었지만 최근에 우리 한국의 의료계에 굉장히 복잡한 일을 많이 겪었잖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의대 증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계속 업데이트가 됐기 때문에 가장 따끈따끈한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좀 맛을 보고 좀 더 고민을 깊게 할 겸 몇 가지 좀 질문을 했는데 어쨌든 책의 기반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맛보기를 좀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항상 조금 궁금했던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 생각 들었거든요. 그 전공의 파업의 원인은 의대 증원이었으니까 어떤 의대 증원을 욕심내는 윤석열 정부가 어떤 정책을 벌였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고 이게 좀 부정적 사건이라면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해외에서 굉장히 방역 문제가 컸을 때 한국에서는 사실은 초반기에 사망자도 굉장히 조금 나오고 성공적인 방역이었다. 이제 그때 당시에 정부는 그 평가를 하고 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이 책을 보면 제가 다 읽어보진 못한 상황이지만 이 두 가지가 사실은 모두 다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책에서 그 부분을 중심에 놓고 이제 기획한 책은 아니라서 특히나 저희가 이제 지난 1년간 건치 신문이 유튜브를 총해 가지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데 다만 이제 그동안 이야기했던 맥락에서와 이제 일치되는 부분은 한국에서 이제 이런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대변되는 의사 증언안으로 촉발된 이 의료 대란 이 국면이 사실은 이제 민간 의료 공급의 과도성 때문이라고 하는 점은 이제 명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고 그건 이제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지금은 이제 알지 않습니까? 그 대학병원의 그동안의 운영이 저임금 노동인 전공의 노동에 상당 부분 의존한 거잖아요. 의사 노동의 거의 50% 이상을 한 거고 이제 노동 시간으로 따지면 55%에서 60%까지 전공의한테 의존을 한 건데
근데 막상 이 전공의들이 전문의가 되면 대학병원에 고용되는 게 아니라 다 나가서 개원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공공적이지 않은 배치와 공급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무한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대형 병원과 외래 환자를 두고 개원에 있는 사실 과거 전공이었던 전문의들이 경쟁을 하고, 그리고 지방과 수도권이 경쟁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낙수 의사 등을 이제 거론하면서 배치 계획이나 재정 지원 없는 사실 증원안을 냈기 때문에 즉각적인 이제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반발을 제가 옹호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 맥락상 이 시장 의료 공급에서 윤석열 정부가 일종의 저는 구조조정을 위해서 가장 손쉬운 의사 증원안을 채택했고, 거기에 대해서 젊은 의사들이 반발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맥락상으로는 민영 의료 공급, 시장 의료 공급으로 인한 문제들에서 발생한 것들을 시장 의료로 해결하려다가 결국 계속 일이 꼬이는, 그러니까 실패를 거듭하는 과정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코로나19 같은 경우도 한국의 뭐 보건의료 체계가 잘 돼 있고 이런 이야기들은 지금 이제 다 밝혀지는 내용들이지만, 주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거의 사실이 아니고, 한국이 이제 방역을 잘한 거는 맞지만 보건의료 서비스의 어떤 적절한 공급이나 배치를 통해서 코로나 환자를 잘 치료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을 좀 많이 다루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뭐 메르스, 그 전에 이제 뭐 신종플루, 그 전에 이제 사스 때의 이야기들까지 좀 환원을 해서 이제 수차례 경고가 있었지만 사실 정부나 우리 사회가 공공의료를 확충하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쉽게 하지만은 개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네. 뭐 코로나는 이미 좀 많이들 잊고 계시지만, 뭐 그때도 가장 기억나는 건 공공병원에 그 입원해 계시던 이 그 어쨌든 약자들이죠. 그런 분들을 소개하고, 그러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거기에 이제 코로나 환자들을 받기 시작했는데, 사실상 뭐 5대 병원이라고 하는 대형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뭐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입원실도 비우지 않아서 그런 비판을 좀 많이 받았던 기억도 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책에서는 건강보험에 대해서도 좀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말씀하신 거고 있는데, 뭐 사실 한국 사람들은 뭐 미국과 비교를 제일 많이 하는 이유이긴 하겠지만, 건강보험이 있으니까 그래도 뭐 좀 괜찮은 거 물론 없는 것보다 낫겠지만 괜찮은 거 아니었는가, 이런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병원을 다녀보면 과거와 비교했을 때는 좀 많이 이렇게 돈을 벌려는 이런 병원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만나보는 건 사실인 것 같긴 합니다. 그 건강보험이나 이걸 주변을 둘러봤을 때는 어떤 게 좀 진실에 가까울까요?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이제 데이터를 다 이제 OECD 헬스 데이터에 기초해서 사실은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요. 이거는 뭐 대부분의 의료 예방 관리학자들이 다 동의하는 내용인데, 한국의 이제 건강보험 보장성이 매우 낮고, 그리고 이제 공적 재원의 비중이 낮고, 그리고 이제 추가로 그래서 직접 의료비 비중이 이제 OECD 국가 최고거든요.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은 최근 데이터를 보면은 저희가 가계 총 지출에서 직접 의료비 지출이 6.1%입니다. 근데 이제 OECD 평균은 3.3%고요. 가까운 일본이 한 2.4% 되거든요. 평균의 2배 가량을 저희가 직접 의료비로 지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회 보장을 하는 국가치고는 매우 부끄러운 수치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김영선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가 이제 항상 이야기하는 게 오바마도 부러워하는 한국의 건강보험이잖아요. 이제 미국에서 전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이제 없는 거 매단되는 나라인데, 그 미국에서는 되게 좋은 제도일 수 있죠. 미국에 이민 간 우리 뭐 한국 사람들 혹은 뭐 유학 갔던 사람들 깜짝 놀라죠. 한국 의료 시스템 좋다.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일본이나 대만 같은 가까운 동북아 국가들 혹은 유럽 국가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의료 더 좋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그건 이제 선택적인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한국은 돈이 있으면은 더 빨리 의사를 만날 수 있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으니까 좋아할지 모르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한국 의료 시스템이 더 낫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2022년에 집권하자마자 그해 말에 이제 보장성 강화를 이제 문재인 케어를 포퓰리즘으로 몰아가지고 뭐 MRI나 상하복부 초음파의 이제 급여화를 중단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과실이고 이제 잘못된 건지, 과오고 뭐 이런 부분들을 저희는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제 공급자 측면에서도 이제 의사나 아니면은 병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이제
건강보험이 사실은 이런 의료의 대부분을 커버해주지 않기 때문에 거꾸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초과 이익이 발생하고 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추종해서 훨씬 더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을 만드는 경쟁자들이 많아지면서 한국이 이제 돈벌이 의료에 더 빨리 빠져 들어갔다고 저희는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에서도 뭐 다루고 있지는 않을 수 있는데 이제 2015년에서 20년 사이에 실손보험으로 인해서 이제 초과로 이용하게 되는 의료 이용 같은 걸 조사한 걸 보면 순증 부분을 뛰어넘는 정도로 이제 비급여 시장을 확대시킨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실손보험이라는 것의 존재 자체가 기본 기반은 이제 뭐 정부의 규제 완화로 이런 민영보험 시장을 활성화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 전제는 어쨌든 건강보험 보장성이 OECD 평균에 비해서 월등히 낮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제 의료비 불안으로 실손보험에 가입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원인은 한국의 건강보험이 여전히 매우 낮은 수준의 보장 수준을 유지한다는 데 기인한다. 이걸 이제 재차 강조드리는 거죠. 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뭐 안보험이나 이런 실손보험 안 드신 분들이 거의 없잖아요. 이렇게 시장이 이제 활성화됐다는 것 자체도 사실은 건강보험이 불충분하다는 거의 어떤 반증일 것이고 또 말씀하셨지만 그런 실손보험이 자체가 또 비급여 진료를 또 그 과잉 공급하게 하고 이런 거에 하나의 매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또 그것도 이용해서 의료 민영화를 또 활성화하려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서 건강보험을 둘러싸고 있는 진실은 이 정도일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한 것들은 책을 보시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 책에 좀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 이제 그럼 한국은 뭐 의사들이 처음부터 나쁜 사람들만 뭐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의료인들이 돈을 벌려고만 하는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의료의 돈벌이 수단화가 점점 더 강화되는 것인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좀 아주 근본부터 좀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 간단히 좀 소개해 주시죠. 그러니까 뭐 이제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료인의 선의가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제 악의가 있는 의료인들, 질 낮은 의료인이 많아서 돈벌이 의료가 지금 성행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 의료인들이 돈에 뭐 대단히 종속이 돼가지고 그렇다고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의료인들도 이제 나름 어떤 경영상 압박을 받게 되는 거는 최근에 이제 넷플릭스에서 아주 이제 인기 드라마인 중증외상센터 같은 곳에도 이제 외상의사를 대상으로 병원 내 경영진들의 압박이 존재하는 걸 아마 보셨을 텐데 그와 같은 이제 경제적인 추동이 가장 핵심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병원이 사실은 해야 되는 역할이 돈을 쓰는 일,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의료를 공급하는 일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국에서는 병원이 해야 되는 일이 돈을 버는 일, 돈을 많이 버는 진료과가 좋은 진료과고 돈을 조금 벌거나 적자면 이건 골칫덩어리인 이 구조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제 저희는 하고 있는 거고,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된 거냐라는 점에서 이제 이거는 식민지 시절에 제가 여기서도 한번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식민지 시절에 이제 일제가 한국을 통치하면서 사실 이제 보편적인 의료 공급 체계로 간 것이 아니고 이제 제조선 일본인이나 부자 조선인 일부에 대한 어떤 서구 기술과학의 시혜를 받을 수 있는 트랙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사실 그런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던 이런 이중적인 시스템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본 본토, 그러니까 일제가 사실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에서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냥 왜냐하면 이거는 자기네들의 체제의 우월성이기 때문에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의 보장 체제를 따라가는 게 일본의 목적이었는데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 조선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해방 이후에 저희가 이제 그 껍빛단이라는 소설 같은 걸 보시면 알 수 있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의사라고 하는 직업이 주로 일본인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아주 친일 고위층들, 부자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훨씬 더 사업적인 측면이 한국은 일본이나 이 동북아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컸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별적으로 부자들에 대해서만 주로 진료를 했던 거고 한국 사회에서는 이제 2등 국민인 조선인 말고 1등 국민인 일본인을 주로 진료를 했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그 이중적인 구조가 남아 있었고 그 구조를 해방 이후에 사실은 혁파를 안 하고 그대로 다 가져간 겁니다. 그대로 다 가져갔고 그래서 이제 77년에 직장건강보험 만들기 전까지는
그냥 진짜 돈 있는 사람 아니면 의사 만나는 게 쉽지 않았죠. 뭐 드라마나 영화 보시면 다 아시는 내용이고 부르는 그렇게 값이었고 그리고 이제 직장 건강보험을 도입했을 때에도 박정희 정부에서 결국 이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을 보편적 보장 서비스로 생각한 게 아니라 500인 이상 사업장 같은 대기업에 일하는 사람들 혹은 교사, 군인, 뭐 이런 공무원들 같은 국가의 녹을 먹는 사람들에 대한 시혜적인 서비스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지금 제가 항상 여기서 많이 이야기한 일본하고 달리 건강보험 진료 영역으로만 진료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장 범위를 갖추지 않은 이제 반쪽짜리 보험을 출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잔재를 또 1987년에 전국민 건강보험 때도 혁파를 못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 잔재들이 왜 남아 있었는가, 이중적인 구조들이 왜 남아 있었는가를 보면 이제 식민지의 잔재가 저는 제일 크다고 보고 그 부분마다 우리가 보편적 의료보장 서비스로 넘어갈 수 있는 기점이 있었는데 그 기점마다 경로적인 부분에 대한 것도 있고 의료 공급자의 저항도 당연히 있었겠지만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문제를 바꾸려고 하는 노력을 하나도 하지 않아서 여기까지 끌려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 속에서 질문하신 한국의 이제 의사들 혹은 이제 병원 운영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영리적이고 수익성 중심의 의료기관을 운영해야 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 속에 이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저도 개원에 가면 이게 뭐 정부에서 뭐 제가 적자나면은 환자 진료를 뭐 그래도 뭐 하루에 이 정도 했었어요. 그럼 보전해주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수익이 맞춰져야 되고 제도 임대료 내고 해야 되고 이런 구조를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뭐 사실 그 부분은 뭐 전공하시는 분들이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오늘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 이 책의 제목은 의료 재난 시대거든요. 의료 재난의 시대. 그래서 이 의료 재난이라는 것은 여기서 이 책에서는 좀 어떤 의미고 우리가 이걸 극복하는 방안에 대해서 워낙에 이제 방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결론을 대신해서 이 부분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의료 재난의 의미는 무엇이고 그 극복 방법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의료 재난은 사실 나백주 교수님이 이런 재난에 대비해야 하는 부분에 대한 예방의학적 관심이 높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공중보건의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대표적인 게 이제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겪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감염병도 있지만 뭐 천재지변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주 뭐 큰 사건 사고들도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한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면 저희가 소방서가 이제 어떤 큰 불이 나거나 아니면 큰 재난 상황에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소방서를 가지고 있고 뭐 저희가 경찰이나 파출소는 큰 범죄나 아니면은 큰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거나 대처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의료 부분도 이런 재난 상황이 항상 이제 예정이 돼 있다는 거죠. 뭐 신종 감염병이 언제 돌 수 있을지 모르고 저희야 뭐 일본처럼 뭐 지진이 나고 뭐 이런 게 막 빈번하진 않지만 어떤 사건 사고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최근에 보시면 뭐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의료적 처치와 중환자 접근성에서는 한국이 많이 떨어진다는 게 여전히 보여진 거거든요. 이게 이런 거를 이제 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다. 공중보건의 위기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의료 재난이라는 용어를 쓰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상황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게 저희가 뭐 이런 대중교통, 뭐 그 다음에 인터넷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이제 재난의 증폭이 될 수도 있어요. 편리한 만큼.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밀접하게 도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고 두 번째고 감염병의 위험성은 언제든지 어떤 시간에 폭발할 수 있고 그리고 공중보건적으로도 뭐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기후위기 등의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을 상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여기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이게 수익성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뭐 넷플릭스 드라마에서 나온 것처럼 수익성이 없거든요. 이건 대비하고 있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료 재난의 시기 대안은 뭐냐? 공공의료다.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 책의 결론이 이제 제목이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읽어보셔야 돼요. 예, 저도 그 넷플릭스 드라마를 오늘 이제 다 봤는데 거기에 이제 이걸 중증외상센터가 이제 주인공이 막 그걸 만들려고 막 하는 거잖아요. 일단은 이 중증외상센터라 일종의 한국의 공공의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주인공이 뭐 당신의 자식도 중증외상 환자가 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설득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거기에 이제 중요한 건 스포일러 비슷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았던 의사였는데 결국 어느 날 돌이켜 보니 자기 인생이 돈벌이로 의해 아주 그냥 매몰된 그런 의사로 변화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거든요. 어떤 개인의 어떤 도덕성이라든가 뭐 직업 윤리만으로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의료 재난이라는 생각이 들고 의료 재난을 어떻게 극복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역시 우리 국민들이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요구해야만 될 것 같습니다. 의료 재난의 시대 많이 구매해서 읽어주시고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